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위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신가요? 임지영입니다. 제가 다른 이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당분간 그냥 임지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돼요. 저도 지금 민망하지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어요. 아니면 청취자 의견을 좀 받아보면 안 돼? 제가 이제 약간 그 뒤로 청취자 의견을 받아봤는데 저한테 교육공학에 비글을 하래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너무 귀척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꾸 이것저것 뭐 심리학도 공부하러 다니고 이것저것 하니까 비글 하라고 하는데 좀 다음 주까지 다시 생각해 오겠습니다. 비글이 제가 아는 그 강아지 비글 맞나요? 그냥 모르시는 걸로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 비글이 사실 별로 이렇게 나이스한 뜻으로 쓰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비글 할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다음 저는 주까지. 사실 요정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싶었거든요. 괜찮다. 네. 괜찮은데? 제 이름으로 요정이라고 하라고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이렇게 하면 셀럽과 크리에이터, 핵인싸 정도는 네. 뭐 그럼, 우리도 다 우리 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 에피부터는 요정할게요. 예스. 아니 근데 왜 요정인지 말도 안 해주고 청취자들은 다 모르고 우리끼리 그냥 요정이라고 몰아가고 그러면 설명을 좀 해줄까요? 그냥 요정님이라서 요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요. 왜 요정이라고 모르신다면 그냥 딱 보면 팅커벨처럼 생겼어요. 보면 아실 텐데 라디오라서 아쉽네요. 빨리 지나가야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를 잡은 건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을 한 가지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그 대학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저희끼리 좀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대학이 있는데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이름은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요즘 그렇게 핫 이슈라는데 좀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말 많은 방송사에서도 다 이렇게 이슈로 다루고 그랬었죠. 맞아요. 찾아보니까 EBS에서도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고 KBS에서도 맞아요.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보니까 이 대학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구글, 뭐 네이버 이런데 미네르바 대학을 딱 검색하면 그 아까 저희도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든 대학, 아이비리그보다 뭐 들어가기 힘든 대학 이게 무조건 같이 검색이 되는 그런 대학이죠. 근데 놀라운 게 2014년에 생겼는데 이게 4년 만에 그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이 그 지점이 되게 놀라운 지점이죠. 맞아요. 지금은 근데 4년째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본 통계는 심지어 2년 됐을 때, 2016년 맞아요. 됐을 때 통계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1점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1.9%. 합격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1.9%가 하버드가 그러니까 그게 2016년 데이터잖아요. 하버드가 5.2%, 예일이 6.3%, 스탠퍼드가 4.7%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훨씬 낮은 거죠.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대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실제로 306명을 선발을 했대요. 2016년에는. 근데 306명을 선발하는데 지원한 인원이 1만 6천여 명. 네. 그냥 1.9%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와닿네요. 와닿을 것 같아서. 갑자기 되게 시무룩해지네. 갑분싸. 갑자기. 아니 갑자기 되게 먼 얘기 같고. 그러니까 약간 사실 듣보잡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입학하기가 어렵다니 도대체 왜 때문에 캠퍼스도 없는데
저희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미네르바라는 학교가 탄생을 했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기숙사가 옮겨 다니는 거가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캠퍼스는 없는데 기숙사가 있고 그 기숙사에 학생들이 다 모여 사는데 이 기숙사가 막 이 전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7개의 도시 정도의 기숙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7개 도시에 기숙사가 있느냐 하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독일의 베를린,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의 서울, 그다음에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영국의 런던, 대만의 타이페이 이렇게 미네르바 스쿨의 기숙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들을 4년 동안 이제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고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형태도 굉장히 독특하죠. 네, 그래서 일단 학교에 캠퍼스 건물이 없으니까 교실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무크 같은 형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접속해서 교수와 동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아는 방송통신대학교랑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실시간이라는 점이 되게 다르고 조금 더 수업 진행하는 형태가 더 혁신적인 형태를 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에피에서 다뤘었던 플립러닝 형태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전에 영상 강의를 미리 듣거나 논문이나 책 같은 거 읽고 와서 수업 시간에는 토론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토론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웹상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되게 재미있는데 그 온라인상에 이제 다른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웹상에서 얼굴을 다 띄워놓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조금 덜 참여하거나 대화의 숫자가 적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교수자한테 표시가 돼요. 이 학생이 지금 수업 토론에 조금 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돼서 그 학생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토론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같이 퍼실리테이터로서 유용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해서 내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 아니면 나는 좋은지 기쁜지 이런 감정 표현이라든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또 형태를 제공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아까 뭐 토론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뭐 좀 알람이 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실제감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학생의 얼굴이 직접 뜨면서 표정 같은 것도 교수자가 직접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구현이 되고 있어서 단순히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벗어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글 독스라든지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오피스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온라인 수업 내용을 100%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그걸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뭐 토론을 하거나 페이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서로 만들어 나간다고 그렇게 해요. 그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저는 이제 다른 사례가 이제 비슷한 사례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온라인 강좌를 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온라인 동영상을 그냥 보는 소극적인 형태로 하게 되고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거는 비실시간으로 게시판에 이제 글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콜드콜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콜드콜이라는 말 아세요? 콜드콜. 뭐예요?
저도 이게 아마 하버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 수업 듣다 보면 학창 시절 그런 경험 많으실걸요? 뭐 오늘 예를 들어서 10월 22일이니까 뒤에 2번인 사람 말해봐. 이거 너무 많이 괴로워. 경험했죠?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거 이제 인권 침해래요. 아 정말 오.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죠? 인권 침해가 아니려면. 그 일단 뭐 오늘이 뭐 3일이라서 3번 해봐 이거 일단 안 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예, 뭔가 근데- 타당하게 그 불러야 된다고. 근데 우리한테 일단 경험이 많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수업 중에 누군가를 이제 지목해서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콜드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라인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툴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도 온라인으로 할 때 이렇게 다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토론식으로 하는데 누구 얘기해 보세요. 누구 의견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그런 사례고 이것도 지금 미네르바 스쿨도 보니까 되게 그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수업 진행되는 영상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홍보 자료로도 이제 나온 것들 보면은 그 수업하는 영상 화면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이 조금 저조한 이렇게 학생이 온라인 화면에 이렇게 UX, UI식으로 표현이 돼서 누구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저 그리고 이거 하니까 생각난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학부 때 되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학생이랑 저랑 같이 접속을 해서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부 때니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 학원 같은 개념인데 학원에 이제 출근을 하면 학생들이랑 저랑 이제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학생들도 접속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웹캠으로 저를 찍고 그리고 화면에다가 이제 교환 같은 걸 띄워가지고 학생들이 많진 않았어요. 한 2명, 많으면 2명, 3명. 그러니까 소규모 과외하듯이. 근데 과외를 하는 건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힘든 친구들, 대부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부족한 지역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동시에 접속해서 제가 이제 과외하듯이 하고 그런 거를 10년 전에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학원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거를 일단 학원에 출근하는 강사들을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웹캠이 있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환을 띄우고 그 교환에 내가 막 판서 같이 하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은 이제 채팅하듯이 이제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딱 있어가지고 그걸 출근을 해서 했었어요. 약간 라방 같다. 오, 맞아요. 응. 그런 느낌이에요. 응. 그래서 일단 딱 출근을 하면 애들한테 다 전화를 해요. 접속해라. 그럼 이제 학생들이 다 접속을 해서 그 동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요즘에 그거 아세요? 제가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네. 요즘에 되게 재밌는 그 교육 현상 같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라방을 이용한 거예요. 라이브 방송 말하는 거죠. 요즘 인스타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 페이스북에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동안 그것을 이렇게 시청자들은 거기 그 방송하는데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하면 그거를 이렇게 텍스트로 읽으면서 거기에 답변도 해주고 이런 기능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재밌는 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엄마들이 저녁에 그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계속 읽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이런 글들이 되게 공감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책을 읽어주는 로봇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로봇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잘 안 팔렸어요. 왜냐면 비싸기도 비싸고 이렇게 카드를 딱 넣으면 걔가 책을 읽어주는데 일단은 그 로봇을 사는데도 엄마들이 좀 망설이게 되기도 하고 그 로봇가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것만큼 그렇게 뭔가 사람이 읽어주는 것 같은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실제감 이거를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라이브 방송으로 책을 사면 책을 안 사도 그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자기 전에 보통 책을 많이 읽으니까 아이들이 주로 자는 9시 뭐 이럴 때 라방으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막 무슨 질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나 반응을 텍스트로 쳐서 해주면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그 아이들이 텍스트로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해주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신기하다. 완전 처음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 다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있어. 제가 나중에 캡처한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라방 하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할게요. 네. 이건 또 딴 얘기인데 그 동화책 읽어주는 거를 요즘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동화책을 읽어주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카카오 미니 쓰고 있는데 애기 이름 넣으면 그 이름을 넣어서 동화책에 누구누구 이름을 넣어서 그거에 맞게 스토리를 쭉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번 동화책 읽어주는 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 만화책도 처음에 요즘 만화가 처음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치게 돼 있어요. 그 자기 이름을 치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내가 돼서 그 이후로 계속 내가 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그 만화 주인공 얼굴이 우리 요정님 터지셨어요. 내 얼굴을 계속 제 얼굴을 보여준다고요. 아니 이렇게 터질 일이야? 근데 남편이랑 저희 아들이랑 했더니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 나왔죠. 거기는 유전자가 굉장히 강하죠.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그러게 했는데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돌아갑시다. 네, 지금 대학교 얘기하다가 동화책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왔냐면 실시간 상호작용이라는 맞아요. 점을 이제 저희가 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된 사례가 이제 줄줄이 나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진짜 요즘 교육 트렌드가 진짜 실시간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옮겨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이제 큰 인프라라고 할까요?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서 이 교육을 위한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액티브 러닝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네르바의 그 교육 철학이 이제 큰 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액티브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대학의 교육의 가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아예 그 대학이 설립하는 그 단계부터 이 교육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학생들이 되게 매력을 느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지님이 얘기해준 것 같은 그런 플랫폼, 잘 만들어진 플랫폼 자체도 되게 매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기숙사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 한 학기마다 내가 전 세계에 여기저기를 이렇게 가서 거기에 문화를 내가 배우고 느끼고 그러면서 같이 또 공유하고 배우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도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의 매력적인 점은 다른 아이비리그의 그 입학금보다 학비 자체가 입학금뿐만이 아니라 학비 전체가 3분의 2 정도 수준?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또 아까 전이랑 연결되는 캠퍼스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학비를 절감할 수 있는 되게 큰 이유가 된 거죠. 맞아요. 미국은 대학교 학비가 대략 뭐 한 학기 뭐 1년 정도 생각하면은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미국 애들은 그 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그 대출금을 갚는다고. 왜냐면 뭐 특수대 전문대 뭐 로스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몇 억씩 돈이 드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절반 정도에 되는 학비로
아이비리그 이상의 교육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미네르바 스쿨에 또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업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017년 기준으로 1년에 12,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교통비, 기숙사비, 뭐 교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상되는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29,450달러, 하나로는 3,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대학원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제가 대학원 학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미네르바 스쿨이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한데 그 비용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나라 학생들은 이제 너무나 그 금액도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의지가 있고 입학해서 수학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장학금 제도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이 학교 자체가 시작이 될 때 엄청나게 큰 펀딩을 받고 시작이 된 학교여서 자본력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학생들한테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캠퍼스가 없다는 점이 이 학생들에게 저렴한 수업료를 그걸로 이제 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그 큰 장점이 되는 게, 가령 미국에 대학교 건물을 세운다 치면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땅값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부분이 빠지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기사도 봤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미국인이 아닌 인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종이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수준은 아이비리그 수준인데 그 미국인이 아닌 국제 학생의 숫자가 6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세계의 학생들을 인재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목표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민 배양이라고 아예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이쯤에서 미네르바 스쿨의 그런 가치를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그러면? 아니, 제가 이 미네르바 스쿨이 이제 2명의 창립자가 있는데 이 2명의 창립자가 누구냐면 벤 넬슨이라는 분이랑 스티븐 코슬린이라는 두 분이에요. 근데 이 벤 넬슨이라는 분은 전 IT 기업 CEO 출신이고요. 스티븐 코슬린이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교 이제 학장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스티븐 코슬린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온 것 중에 학생들한테 필요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험 보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 보는 능력을 굉장히 잘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들에서. 근데 시험 보는 능력 졸업하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빼고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자라고 하는 게 이 두 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도 옮겨 다니면서 실제 세계와 접촉을 하고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매 학기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학에 캠퍼스가 없는데 굳이 기숙사는 왜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대학의 가치가 이렇게 주변 세계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은 같이 서로 지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세계 속에서 그 타 문화의 가치들을 정말 완전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 기존 대학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온 그 미네르바 실제 다니는 학생의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그 학생이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 속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의 마음에도 와 닿았고 학생들이 왜 이 미네르바 스쿨의 매력을 가지는지도 굉장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과, 뭐 경영학과, 물리학과 이런 전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학문들을 통섭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공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전공 분야가 정해져 있긴 해요. 5가지. 그러니까 예술, 인문, 컴퓨터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 이렇게 5가지 분야가 있고 각 전공별로 세부 코스가 6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3학년 때 정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이 그거를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하다가 3학년 때 그거를 정할 수가 있는데 요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전공 자체가 사실은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융합 전공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대학이 세워질 때 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 그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과목들의 기본 베이스가 인문학하고 과학적인 것하고 다 융합되는 그런 과목들로 1학년 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미네르바 스쿨을 조사하면서 케이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자면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수학 또는 생물학과 같은 전통적인 과목을 가르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세미나 코스로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역사학 수업 대신 역사적인 트렌드 분석 클래스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히스토리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뭔가 분석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역사 교육을 한때 발을 잠깐 담궜는데 그때도 뭐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석하는 능력까지 키운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러면 이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아직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미네르바 스쿨 같은 대학이 있다. 가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정말 저의 지금의 체력과 막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정말 19살에 막 체력과 막 열정과 막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게 되게 듣기에는 엄청 팬시하고 멋있는데 막상 그러니까 정말 그 도시도 아니고 아예 나라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적응하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 것 같고 저는 사실 캠퍼스의 낭만을 또 되게 좋아라 해가지고 그런 캠퍼스 건물이 있는 그런 전통적인 느낌의 대학을 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사실 전 세계의 추억이 다 남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뭔가 어느 한 곳에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성혜님은 어때요? 저는 오히려 지영님이랑 반대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되게 잘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정정해도 될까요? 네. 뭐 아까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요. 2007년에 제가 19살로 돌아가면 전 안 갈 거고요. 2018년에 19살로 돌아가면 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 마인드로 네. 신체 나이가 돌아가면 네네. 그리고 가겠다. 앞으로의 세계,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들은 미네르바 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다른 학교 비하는 아닙니다만,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이 사람들 되게 폐쇄적인 사람들이구나. 지은님 가시겠습니까? 저는 돌아가던 안 돌아가던 합격만 시켜주면 갑니다. 와. 합격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합격만 시켜주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요. 오, 정말? 네. 지금 당장 아기 놓고 네. 네. 진짜로. 애기 오.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있든 아니, 상관이 저는 없죠. 박사가 있어도 다시 학사로 들어갈 용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이런 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좋겠다. 좋은 취지고 정말 많은 걸 배우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는 아직은 저는 겁이 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기숙사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참 세계 시민 의식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저는 아직 세계 시민이 아닌가 봅니다.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이게 나이가 들기도 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살면서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견해 가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내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숙사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도 보니까 그 여러 친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요리도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 그 국적이 다 다르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어느 날은 뭐 한국인 친구가 한국 요리해서 막 나눠 먹고,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개인이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감당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요리하기 싫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저는 사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그 포인트에서는 기숙사 생활은 좋은데 요리하는 거는 별로 누가 이렇게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전통적인 캠퍼스의 낭만을 좀 생각한다는 부분이 그 저희 대학교가 이제 종합대학이고 하니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미네르바가 대충 한 학기에 220명 정도 이제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1년에 한 2,000명 정도 아닌가요? 그 대략 정도 내외 정도 입학생이? 된다고 예,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지만 거의 한 10배수의 친구들을 더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서관을 되게 좋아했는데 미네르바 스쿨은 도서관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전 세계 도서관들을 구경하고 다닐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대학에서 도서관을 간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이북으로 이제 책을 봐야 된다는 점. 그런 게 사실 미래 교육을 말하면서 나는 너무 옛날 사람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폐쇄적이네. 다들 진짜 되게 보수적이네요. 되게 보수적이고, 저는 사실 이렇게 요리해주는 그거 보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음식을 먹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금 깨달았는데 여기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랑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미네르바를 선택하는 기준은 요리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사실 도서관도, 아니, 그게 왜 꼭 우리 학교의 도서관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이든 갈 수 있고, 그 그쵸. 도서관을 내 도서관처럼 그 한 학기 동안 충분히 내 도서관처럼 쓰면서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저한테는 전혀. 저 하나 더 추가해도 될까요? 저희 학교 도서관은 참고로 51페이지마다 학교 도서관 도장이 찍혀 있어요. 맞아. 그거 보는 재미로 책 빌렸거든요. 저도 51페이지만 정말 봤어요. 옛날 사람.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처음으로 빌리면 그 51페이지에 도장 묻지 말라고 신문지가 이렇게 한 장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제 두 번째 빌리면 없죠. 첫 번째 읽다가 이제 빼버리니까. 가끔 남아있기도 해요. 저는 그냥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신문지가 있으면 1등이다. 내가 처음 보는구나 이러면서. 아무튼 정말 그 옛날 사람들이 지금 혁신적인 대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미래교육 인사이트입니다. 아니 저희가 딴 길로 많이 샜는데 그 좀 이제 더 할 이야기들이 남았는데요. 요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좀 더 이제 다른 이야기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미네르바 2편도 기대해주세요.